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문학 예술 이란 말을 할 때 가장 단골처럼 나오는 말이 지금 우리가 은유의 시작이지만은 이 은유와 곁들여서 나오는 말이 이 상상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은유와 상상, 그래서 이 상상을 통해서 은유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우리가 이 은유다, 상상이다 하는 이 문제는 지금 단순히 문학 예술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고 요즘에 정치, 경제, 문화, 심지어는 이 첨단 기술에서조차도 은유의 문제, 소위 메타포의 문제와 이미지 또는 이미지네이션에서 상상이라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 은유와 상상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시대에 상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을 문학예술을 하는 입장에서야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에게도 적어도 이 은유와 상상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 은유의 시작 19번째 은유와 상상 그 첫 번째 이 은유와 상상을 이 네 강좌로 이렇게 간단하게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유와 상상의 관계에 있어서 은유와 지금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해오는 얘기고 앞으로도 계속 할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은유와 함께 상상이 뭐냐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은유와 상상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이 상상의 기본 의미, 상상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상상을 이 사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나 존재하지 않은 대상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것이라고 말한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또 존재하지 않은 대상, 자, 이것을 머릿속으로 그려본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동안 없었던 것을 새롭게 제시하고 만들고 창조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다만 이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그려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또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왜 머릿속에 그려보는가, 머릿속으로? 그것은 인간이는 그 무한히 이 발전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실현해 가고자 하는 그런 그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상상이란 뭐냐? 그것은 바로 이 무한히 발전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실현해 가고자 하는 어떤 본성적 심리작용이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상상을 한자로는 역시 생각상의 모양상자를 씁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imagination이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이 두 낱말 속에 재미있는 그 이미지 본질, 그 상상이 뭐냐 하는 것에 본질이 들어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먼저 이 상상이라고 하는 한자에서 앞자의 상자, 뒤에 상자는 모양상, 그림자상이니까 당연히 이미지를 말하는 것이지만 앞에 있는 이 상자는 서로 상자 밑에에 마음심자를 놨습니다. 이 서로 상자는 모양상자라고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모양상 밑에 마음심 있는 이 상자는 다시 말하면 마음 위에
어떤 모양을 얹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마음, 어떤 생각 위에 어떤 모양을 얹어 놓은 것.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형상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 형상을 우리는 이미지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가 하면은 영어에서도 이미지네이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미지네이션은 먼저 이미지란 말에 이제 명사형 네이션이 붙은 것이죠. 그럼 이미지는 임하고, 근데 이거 어원이 모방하다, 형상, 역시 모양입니다. 그림자, 이런 것들에서 파생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자의 상상이라는 글자나 영어의 이미지네이션이라는 그 글자, 거기에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형상, 즉 어떤 이미지를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그리면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없는, 어떤 모양이나 그림이 없는 그런 사고는 그것은 상상이나 이미지네이션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이런 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동시인데, 골짜물이 이렇게 조잘되며 흐르는데, 조잘되며란 말도 하나의 상상일 수도 있지만은 결정적인 것은 그 다음에 골짜물이 이렇게 조잘되며 흐르는데 바위들에게도 귀가 있을 거야. 골짜물이 이렇게 조잘되며 흐르는데 바위들에게도, 바위라고 하는 그 광물질, 바위덩어리에게도 귀가 있을 거야. 귀가 있을 거야. 바위라고 하는 대상에, 앞서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의 어떤 형상, 즉 이미지를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그리면서 생각하는 의식행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위들에게도 귀가 있을 거야. 산나리가 이렇게 예쁘게 웃어주는데 나무들에게도 정말은 눈이 있을 거야. 자, 이런 아주 동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결정적인 것, 바위들에게도 귀가 있을 거야. 나무들에게도 정말은 눈이 있을 거야. 바위에 귀가 있고 나무에 눈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앞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나 존재하지 않은 대상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것이라는 말의 일차입니다. 왜냐하면 바위라고 하는 거기에 지금까지 귀가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머릿속으로 그려본다. 그러니까 바위들에게도 귀가 있을 거야. 바위라고 하는 광물, 무생물에 귀를 붙여 놔 봤어요. 귀를 플러스 한다고 하는 것은 바위에 귀가 있을 것이라는 현상, 현실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건 마음속으로, 그러면 실제 바위에 귀가 달린 건 없습니까? 마음속으로 그렇게 그림을 그려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들에게도 정말 눈이 있을 거야. 나무에 눈이 있을 턱이 없죠. 가지가 있고 이파리가 있죠. 근데 눈이 있을 거야 해서 눈이라고 하는 가상적 이미지를 플러스해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일종의 상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렇게 상상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상상의 의미, 상상의 존재 이유를 밝힐 수가 있어요. 솔직히 바위라고 하는 영원히 침묵하는 하나의 무감각한 그런 그 광물입니다. 근데 그러한 생각은 지금까지 생각하는 기존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전적인 생각이라든지 객관적인 생각이라든지 그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일 바위에 귀가 있는 바위, 그런 세상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런 그 무생물에다가 귀라고 하는 것을 플러스함으로써 살아있는
감정이 있는 어떤 존재로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까지 없었던 물을 유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상이란 무엇이냐? 네, 이 지상에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행위입니다. 나무들에게도 정말은 눈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나무가 바로 눈이 있는 어떤 생명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자연현상에 있어서 나무나 바위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그것을 정복의 대상으로 생각했고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파괴하기도 하고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바위에도 귀가 있고 나무에도 눈이 있는 존재로 만일 인식할 수만 있다면 바위와 나무가 나와 적대적인 존재가 아니고 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무관한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함께 존재하는 공존하는 그러한 생명체로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됨으로써 이 바위와 나무와 나 사이의 관계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나의 결국 인간의 어떤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바로 상상력이 갖는 의미, 또 왜 상상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앞장서서 하는 것이 바로 예술이고 문학의 세계가 아닙니까? 특히 시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상상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와 왜 우리는 상상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상상이 우리 인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생각한다고 그래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어쨌든 인간은 생각하는, 이걸 의식하는 존재고 생각하는 존재고 사고하는 존재고 늘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생각하는 존재인데 생각을 다시 나누어 보면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사실 생각한다는 것은 머릿속에 어떤 언어를 그려보는 것 아닙니까? 머릿속으로 언어를 그려보고 그 언어를 상대와 대화할 때 그게 하나의 대화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남과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 마음속으로라도 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 생각이라는 결국 언어를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머릿속에 언어를, 개념을, 의미를 기억하는 행위죠. 근데 그 언어에는 말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을 대신하는 언어. 그러니까 물질을 드러내는 언어. 예를 들어서 사과, 밤, 하늘, 강, 들, 땅, 이러면요, 이것들은 사과 그 자체의 음성 기호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동그란 달콤하고 새빨간 사과라고 하는 실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에는 사과하면 그 동그란 그런 그 달콤한 사과가 이미지로 떠오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하면은 머릿속에 그런 형상이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사랑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머릿속에 사랑이 떠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언어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에는, 그리고 언어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로 언어이니까요. 자, 그래서
물질을, 다시 말하면 어떤 물질적인 어떤 사물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는 언어를 생각하는 경우와 그 물질이 없는 것, 그걸 우리는 추상적 언어다, 그렇게 관념적 언어다, 그리고 물질이 있는 물질어, 사물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물질어, 사물어 이런 것들을 그 사과하면 사과라고 하는 이미지를 머릿속에 이미지어. 그럼 사과를 생각한다는 것은 이미지를 생각하는 언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언어에는 이미지가 떠오르게 하는 언어가 있고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 언어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미지가 떠오르는, 사과하면 벌써 입에서 침이 나옵니다. 그만큼 감각적이고 시각적이고 느낌이 오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어는 확실하고 전달도 빠릅니다. 이해도 빠릅니다. 그런데 사랑, 질투, 그리움, 이런 그 관념적인 언어라든지 이런 추상적인 언어들, 이런 언어들은 사전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나 정확하게 참 느낌이 오는 언어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해가 빠른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상당히 난해함이 있어요. 사과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리움 이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이미지가 없는 언어, 이런 언어는 가급적이면 이미지가 있는 언어로 바꾸어서 한다면 어떨까? 그 이미지가 없는 언어를 이미지가 있는 언어로 바꾸어서 사용한다면 어떨까? 그게 또한 상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보실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국화, 가을 되면 국화꽃이 피고 참 오상고절이니 해서 국화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국화를 그런 그 추상적인, 관념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국화를 생각한다면 무엇일까요? 사전에 보면 국화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화, 명사, 식물, 엉거시과에 속하는 식물, 줄기는 나무질화하며 잎은 대개가 깊이 찢어지고 품종이 다양함, 꽃의 빛깔이나 모양도 여러 가지여서 대국, 중국, 서국으로 나눠지며 꽃이 피는 시기에 따라 하국, 축, 동국으로 나누기도 함,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화에 대한 아주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사전적인 설명입니다. 자,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사전적으로 설명해서 그런가 보다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 국화에 대해서 서정주는 이렇게 시를 썼어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이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우리가 그 뒤에 있지만 우선 그 정도 이 3년으로 끝내겠습니다. 자, 앞에 국화라고 하는 것은 명사고 식물이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노란 국화도 있고 하얀 국화 이렇게 여러 객관적인 얘기를 하는 이 국화에 대한 설명의 얘기가 있는가 하면은 근데 자, 앞에 이런 그 객관적으로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냥 한번 읽고 이해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이례적이다. 근데 이 서정주의 국화협회에서는 사실 이것은 객관적도 아니고 과학적인 설명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시를 읽으면 대단히 그 친근감이 있고
그 인간이나 어떤 생명이나 존재의 어떤 신비감이나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어도 또 그 다음 읽어도 또 그 뭔가 우리들에게 주는 느낌이 달라요. 자, 그렇다면 앞에 있는 이 추상적인 언어의 국화, 사전적인 언어는 한 번 읽고 끝나는 이례적인 것이지만은 이런 상상력을 동원해서 쓴 시 작품 국화는 오히려 신비감을 주고 감동을 주고 읽을 때마다 우리들에게 새로운 느낌을 주고, 그렇다면 이 서정주의 국화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어가 되고 언제나 살아있는 언어가 됩니다. 여러분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려면 뭐 태양도 있고 빛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어야지. 그런데 시인은 그런 열기라든지 걸음이라든지 물기가 아니고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것은 전혀 상상이죠. 이미지네이션입니다. 그러니까 국화꽃을 피우는 과정에, 개화하는 과정에 봄부터 서쪽 새가 그렇게 울면서 이 국화꽃을 기른 것이 아니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천둥은 또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우는 또 천둥 소리가 그렇게 또 국화꽃을 피우는데 작용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리 됨으로써 이 국화꽃의 개화가 단지 자연현상이 아니라 우주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신비로움과 경건함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어있는 국화는 어떤 것이냐. 그리웁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 나이가 좀 꽤 철들은 그런 인생이겠죠.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과거를 회상하는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국화를 이렇게 나이든 철든 누님 같은 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혀 국화라고 하는 대상에 누님 같다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것을 명명함으로써 국화의 의미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상상력의 산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상력을 부과함으로써 이 참 밋밋한 사전적인 국화가 신비롭고 그리고 경건하고 그리고 위대한 모습으로 우리들 앞에 늘 다가오면서 단지 이것은 국화꽃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존재의 탄생이 얼마나 경건하고 신성한 것인가, 또 생명이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작품이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상상력이 주는 힘이 되고, 그래서 이 상상력은 기존에 죽어있는 침묵하는 모든 존재들에게 혼을 집어넣어서 상상력이라고 하는, 상상이라고 하는 혼을 집어넣어서 새로운 생명체로 부활시키는 창조적 행위가 됩니다. 근데 이것은 작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기존의 사물들, 기존의 기술, 기존의 지식, 이런 것들도 결국 이렇게 재구성해서 새로운 지식, 어떤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 간다. 그렇다면은 그것도 또 하나 상상이 갖는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상이란 대단히 중요한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존에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또 새로운 것을 거기다가 부여한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은유란 또 무엇이냐? 은유도 기존의 것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은유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은유와 상상과는 상당히 일치되는 바가 있다 하는 이 얘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로 먼저 이 상상의 기본 의미를 충분히 안다면은 동시에 은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과 이 상상이 시와 예술 그리고 오늘 기계 문명까지 이르기까지 우리들 인간 사고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재확인하게 됩니다.